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엑스케미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육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김태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 김태훈 선생님은요, 지금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요새 너무 많이 잘 나가고 있어서 교육계에서도 그리고 출판계에서도 조금 놀라고 있는 책이에요. 보통 이런 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보통 출판계에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책인데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이야기하고 미래 트렌드라는 그런 용어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김태현 선생님은 우리 아이캔 대학의 5기생이시기도 합니다. 이번에 아마 졸업하실 것 같은데요. 김태현 선생님 모시고 우리 미래 교육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김태현 선생님 우리 임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 자기소개도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저는 아이캔 대학 5기 졸업생이고요. 나라라 훈쌤이라고 하는 부캐릭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네. 그의 활동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셨는지. 저는 주로 생활지도와 에듀테크 분야에 대한 내용을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훈 선생님 이렇게 사실 춘천에 계시거든요. 멀리서 우리 촬영장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라는 책은 어떻게 내시게 됐을까요? 저희가 이 미래교육 트렌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좀 조합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다른 연구 논문들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논문들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봤을 때 약간 어렵게 느낄 수 있고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좀 풀어보자. 그래서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그리고 세종교육감님까지 함께 현장의 교육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저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이제 세종교육감님도 참여를 하셨고 네네. 교사분들이 메인이 돼서 네네. 작업을 했고 그 이유는 우리가 교육 트렌드를 쉽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특기를 가진 분들이 이제 교사분들이니까 교사분들이 중심이 돼서 집필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대체로 한 몇 분 정도가 같이 공동 집필을 하셨을까요? 총 36분이 같이 참여하셨고요. 네.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 선생님 그리고 해피 선생님, 이상학 선생님 등등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신다는 거는 뭐 초기에 이제 이렇게 교육 트렌드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집필하고 집필한 다음에 또 같이 논의도 다시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거치셨겠네요. 네, 제가 교사 크리에이터 협회의 집필팀 부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협회 쪽에서 기획을 해서 관련된 키워드와 가장 잘 맞는 선생님을 선정을 해가지고 의뢰를 드렸고요. 그 제출된 원고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죠. 교육 트렌드를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열심히 해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교육계가 지금 적극적으로 특히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분들도 이 트렌드를 아셔야 교육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다는 것을 잘 얘기해주는 데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이제 교육 트렌드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공부를 배우는 것을 꼭 중심으로 생각하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학교는 도시락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시 말하자면 학교라는 게 특히 이제 초중등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럴 텐데 친구들과 만나서 잘 놀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제 이런 게 학교지 않습니까? 학교를 우리가 자꾸 공부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의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곳인데
이 아이들이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금 교육 현장을 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좀 난리죠. 학폭에다가 좀 아주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김태현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 교육 트렌드에서는 미래 교육 트렌드에서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 네. 어떠세요 보시기에 학교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관계를 가르치기보다는 거리두기를 가르쳤었습니다. 그 거리두기가 1년, 2년, 거의 3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진통이 좀 있었어요. 작년에 또 서희초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여러 학생들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교육, 또 인성지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미래교육 트렌드의 키워드도 AI나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들도 있지만 AI와 인공지능이 못하는 부분들이 인성지도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직접 해주는 것들보다는 약간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우리가 팬데믹 시기가 아이들한테는 3년 정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으로 계속 학교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관계 형성의 어떤 자기식의 방법이랄까 문화랄까 이런 것들을 형성시키기가 정말 어려웠고 그걸 이제 막 복구해가면서 지금 교육을 해가고 있는 게 교육 현장의 현실 아닐까 싶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미래교육 트렌드가 보통 우리가 AI 시대, 기술 진보의 시대 이것을 주목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육 현장의 복구를 위해서는 관계성, 인성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중시해야 되는 그런 교육 트렌드를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문제 지적도 지금 김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아직 좀 관계성이 안착되기 어려운 교육 현장이라면 지금 학폭이나 이런 좀 부정적인 측면도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일까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학폭 경향을 좀 살펴보면요. 2020년에 갑자기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촉 자체가 없다 보니까 학폭 건수가 줄어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이버 폭력을 중심으로 해서 폭력 상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발표된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초중고가 공이 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도 쓰셨는데 이것도 이제 팬데믹의 영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존에도 뭐 아이들이 IT 프렌들리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SNS라든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긴 했지만 팬데믹 시절에는 그거 이외에는 소통 창구가 없으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익숙해졌고 그게 이제 사이버 폭력이 더 많이 양산될 수 있는 어찌 보면 토양 같은 걸 작동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사실은 선생님들도 그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만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대응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겠네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이 사이버 폭력이 일반적인 뭐 신체 폭력과 좀 양상이 다른데요. 이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한번 SNS상에 올려두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 학생은 계속 피해를 느낄 수 있거든요. 한 번 올린 글이 퍼날라지면서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사실 교사들한테는 수사권이나 사법권 같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제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도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가 싸움을 하고 왔어. 이거는 우리가 너 싸움을 했어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아이가 사이버상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언사를 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학부모들이 거의 신경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학교에서 교사분들도 이 아이들의 그 사이버 세계를 직접 개입해서 무엇인가를 중재한다든지 하는 구체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사의 손을 떠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이버 폭력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사각지대 같은 것으로 지금 있다. 이렇게 봐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훈 선생 지적하시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라는 책 안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 제기와 그것에 대한 해답에 대한 모색들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태훈 선생님은 네. 학부모들에게 이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좀 이렇게 당부랄까 어떤 대응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하고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일단 가정에서 아이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주고받는 그 대화도 필요하겠고요. 아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마련을 가정에서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상의 아이들의 관계 형성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오프라인에서의 관계 형성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다 한꺼번에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집이나 선생님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옛날 기준에서 보면 훨씬 더 지금 줄어든 상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거꾸로 아이들과의 대화나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성과 관련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양자가 다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애들이 부모랑 얘기하려고 하나요? 요새 환경에서? 아무래도 초중고 고등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하면서 가정 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은 좀 힘들 수 있는데요. 주말에 같이 가족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말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하면서 또 소통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김태훈 선생이 엄청 얌전하시지만 엄청 적극적이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교사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위기감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팬데믹 이후에 아이들의 상황은 지금 생각보다 썩 좋지는 않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이랑 좀 더 절박하게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공부해 이렇게 잔소리 말고 아이들의 심정이나 아이들이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나 이런 게 이제 여행 같은 거 특히 가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예전보다 한 2배 정도는 아이들과의 소통에 힘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셔도 참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학폭으로 가거든요. 저는 사실 김대훈 선생님이 이 학폭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제 생활지도 책을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이라는 책을 쓰셔서 특히 이제 교사분들이 잘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런 책도 출간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폭은 학부모들이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폭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녀가 학폭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 아이는 절대 학폭의 피해나 가해를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 때문에도 학폭의 연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시게 되실 수 있는데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아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시간 순으로 기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내용만 기억을 해서
이 순서가 인과관계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또 순서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시간 순으로 나열을 하다 보면 인과관계도 정리가 되고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제 학폭에 특히 피해자가 됐을 때는 너무너무나 속이 상하기 때문에 어른들도 사실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태형 선생님 말씀은 여기에 대응을 하려면 일단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니까 아이에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충분히 듣고 막 윽박지르고 야단치지 말고 편안하게 타이르면서 아이가 생각한 거, 경험한 거 또는 뭐 그 전에 SNS를 통해서 뭐 통화한 거, 기타 등등을 최대한 드러내고 걔를 기록을 하면 어른의 시야에서 얘를 인과관계로 또는 시간순으로 재배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학폭과 관련된 사실 정리를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사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뭔가 중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여러 위원회들을 다 거쳐야 되고 그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아주 민원성으로 서로 그 대립이 더 아주 격화되고 이런 현상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육 현장에서는 이 어떻습니까? 학폭 처리 과정이? 지금 현행 학폭 처리 과정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는 서류들의 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서류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종결로도 처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모두 다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또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여부도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 교사들이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항의성 민원도 많이 받는 게 현실이고요. 그 내용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선되는 절차에는 조사관 제도도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학폭의 상황을 해석을 하고 처분을 내리고 하는 과정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사실 그 위원회를 거치는 과정 때문에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서류들, 그 서류 안에 들어가야 되는 진술들, 증거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서류 작업을 엄청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벌써 불만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학생은 학생대로 또 가해자 학생은 가해자 학생대로 또 학부모들도 가해자 피해자가 다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너무 강하게 표출이 돼서 사실 학폭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오히려 좀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크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조사관 제도를 두는 것이 이제 하나의 조금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것으로 지금 요즘에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태형 선생님도 그 교육부 의사결정하는 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조사관 제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곧 구체적인 안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직 교원들과 퇴직 경찰분들을 이제 조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 조사관의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초기에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새 학기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상황을 교사가 제일 잘 알긴 하지만 말하자면 진술을 듣고 하는 권한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사실을 밝혀내는 것과 관련된 전문성은 뭐 아무래도 수사적인 그런 측면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초기의 사실 정리 과정을 조사관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민원이 다발하는 이런 좀 폐해 같은 걸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나 보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조금 더 발전된 상황을 요구를 드리는 게 현행 학폭 예방법 상에서는 더 이상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보이지 않거든요. 학교 폭력의 정의도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폭력 예방법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관찰을 해보시고 학교 현장의 교육이 정확하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주셔서 학교 폭력 예방법의 전면 개정까지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폭력의 범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한 측면으로는 학교 폭력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폭력적 행위가 문화적으로 근절되게 하는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해석하자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이것도 폭력, 저것도 폭력, 모두가 폭력이 돼서 정말 사안 자체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진짜 폭력을 못 잡아내는 그런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외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학폭 정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학폭의 범위가 넓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가족여행으로 뭐 미국에 가서 학생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한테 맞았다고 해도 이건 학교 폭력으로 처리를 해야 되게끔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광범위하다고 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든지 또는 피해 학생들을 잘 보호한다든지 이런 정신이 전제가 돼서 아마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 해서 법령 전체에 아주 전면 개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아까 팬데믹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지금 미숙하죠. 3년 동안 관계를 맺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사이버상의 관계가 아주 팽창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좀 당분간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어떤 인성 또는 어떤 대화법 또는 어떤 관계법을 가지면 이런 문제를 조금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학부모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도 좀 김태훈 선생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관계를 배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독서를 하게 되면 저자하고 나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각이라는 게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하고 생각이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도 해결할 수 있으면서 점점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관계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독서 교육 참 어려운 일인데 사실 조금만 재미를 붙이면 아이들도 정말 그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의 생각을 깊이 해갈 수 있고 독서를 통해서 사실 우리 입시와 관련된 공부의 능력도 훨씬 더 키워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가정에서도 이런 문화 같은 게 좀 정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가정에서 책 읽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아이들은 책을 안 읽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아이들도 곧 따라하게 됩니다. 네.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좀 사례들이 있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정미숙 작가 같은 분은 원래 이제 감천칼국수라는 집의 사장님이신데 칼국집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혼자 책을 읽다가 집에서 책을 같이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족 독서회를 만들게 되고 따님이 지금 같이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 독서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책을 읽어라고 강요하지 말고 분위기를 만들면 아이들도 같이 흡수돼서 집에서 독서 문화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문화적인 변화가 결국은 한국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그런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또 오프라인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근저에서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적극적인 그런 시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한국의 미래 교육 트렌드를 얘기하는데 폭력 얘기를 먼저 하게 된다는 거 이거 자체도 좀 우리 서글픈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직시해서 미래 교육 트렌드라고 얘기하면 전부 AI 교육이라든지 이런 얘기만 하는데 오늘 김태형 선생님은 제일 앞에 학교 폭력 문제, 사이버 폭력 문제를 들고 나오셨거든요. 이게 우리 적어도 2024년의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핵심 화두다. 이거 놓치지 말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대화하면서 보듬을까, 아이들의 인성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높여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입시교육 준비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입시교육과 관련된 고민들을 하셔야지. 지금 뭐 입시교육 일변도래 놓으니까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또는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거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시대거든요. 미래교육 트렌드의 핵심은 아이들의 어찌 보면 인성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에서 당연히 이 미래교육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로 에듀테크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교육계의 지금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듀테크의 지금 동향이랄까 크게 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에듀테크의 동향은 코로나 팬데믹 시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강제로 앞당겨진 미래교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실제 사이버상에서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언제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팬데믹 시기에 막상 이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줌을 비롯한 여러 에듀테크 환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종료가 되면서 사실 학교 급에 따라서 약간 에듀테크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잘 활용하고 있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보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에듀테크를 활용을 하다 보면 입시 교육과 맞물려서 약간 좀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팬데믹에 의해서 학생들과 교사가 에듀테크에 엄청 익숙해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사회적 인프라이거든요. 지금 말씀 중에 김태현 선생님도 조금 망설이면서 어쩔 줄 몰라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막는 게 입시교육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참 이 한국의 교육을 정말 힘들게 하고 망치는 게 역시 입시교육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사실 이 에듀테크의 발전이라는 것은 교육의 어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기술적 진보 아닙니까? 특히 AI의 활용이라든지 이것은 교육적으로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질 텐데 요즘에 그런 에듀테크에서 특히 AI 기반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지금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을까요? AI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균을 위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에서 봤을 때에는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교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게,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그 부족한 면을 보완할 수 있게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 교육이 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 디지털 교과서도 현재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되고 있고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곧 전국에서도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학생들이 여러 층이 있으니까 이제 AI가 동원되고 챗GPT 같은 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내용 또는 필요한 형식의 교육을 다양화시켜서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그런 진보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다행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사실 교육 현장에 이거 좀 뼈아픈 얘기입니다만 교육 정책을 다루는 분이라든지 심지어는 교사분들 중에서도 이 에드테크에 오히려 익숙치 않고 아이들은 IT 프렌들리한 그런 환경에서 쭉 성장을 해왔었으니까 아이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이런 문제도 혹시 발생하지 않습니까? 교사분들 중에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에듀테크 환경에 익숙해지신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당시에 좀 그런 분야가 좀 익숙해 않은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할 때에는 정책이 내려와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쳐라라고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 받는 질이라고 할까요? 그 질의 차이가 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선생님들의 역량을 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수들이나 이런 제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뭐 조직이 항상 그래서 혁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4년 미래교육 트렌드라는 책이 미래교육 트렌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결국은 혁신을 전제로 해서 혁신 안에는 우리가 프렌들리하지 않은 부분은 더 프렌들리하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이 혁신의 내용의 핵심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사분들이 이제는 좀 더 IT나 또는 AI나 또는 챗GPT와 같은 그런 인공지능들에 훨씬 더 프렌들리해져서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그런 양질의 교육을 교육 현장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건 결국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2024년 미래교육 트렌드라는 책을 우리가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미래교육 트렌드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김태훈 선생님께서는? 저는 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성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미래에 대한 교육을 모두 다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을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성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사회도 유지될 수 있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챗GPT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해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더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 토대는 단순한 지식 가지고는 이제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단순한 지식은 챗GPT가 다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사실 공부할 때나 또는 영상의 컨텐츠 기획을 할 때나 챗GPT를 엄청 쓰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한 지식은 거기서 다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류율이 지금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런데 외람이 되지만 저처럼 이제 학문을 한 사람은 챗GPT에 답변해서 오류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시야가 있는데 만약에 기본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챗GPT가 오류를 출력해도 우리는 그걸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그 단편 지식들을 쭉 우리가 모아서 걔를 에디컬로지 한다 그러죠. 걔를 종합해서 새로운 창조적인 지식으로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일단 편안한 인성. 결국은 말하자면 좀 표현이 예스럽습니다만 좀 사람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인문교양적인 능력이 교육에서 강화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김대현 선생님은 강력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계 전체도 지금 미래 교육 트렌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이 핵심이라고 보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작년 챗GPT가 갑자기 이슈화 되었을 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초반에는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1년 정도 지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그 잘못된 정보들, 뭐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 이런 것들을 챗GPT한테 물어보면 엉뚱한 답변을 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도 이제는 조금 인공지능이 만능은 아니다. 너무 똑똑한 녀석은 아니다. 그런 정도의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챗GPT로 대표되는 앞으로는 그것보다 뭐 훨씬 능력이 좀 또 AI가 활동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방법론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가장 평균적인 값으로 답변을 하는 게 현재 챗GPT와 같은 AI가 갖고 있는 기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기발한 발상, 아주 기발한 보고서 이거는 챗GPT한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다 평균에 수렴해 버리니까 GPT로부터는 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정작 키워야 될 것은 자기의 특성,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창조물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능력을 우리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 더더욱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이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교육계에 꼭 좀 당부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같은 거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과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에게 좋은 인성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창의성과 관련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 AI가 모든 것을 마련해 줄 수는 없거든요. 사회를 구성하고 또 관계를 형성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서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라는 책 속에 담긴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도 전달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 미래교육 트렌드를 고려하면서 아이들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좀 교육을 해야 될지 특히 이제 관계와 관련해서 아이들과 대화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지금 관계의 새로운 세계를 엄청 넓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학부모와의 관계 단절은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이런 지점을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중시를 해주시고 또 미래교육의 소위 AI 시대, 에듀테크의 시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기술 진보에 너무 급급해서 쫓아가는 그런 교육의 시대가 아니라 거꾸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육의 시대가 지금 2023년 미래교육의 트렌드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우리 너무너무나 감사한 얘기였고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꼭 교훈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들에게 감사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